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819일 화수요일 월드컵 아시안컵 예선 친선 40경기 핀란드 vs 안도라.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간격관리 능력,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활용해서 이미 양팀의 격차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핀란드는 3-5-1-1 구조를 통해 103의 안정감 위에 두터운 중원을 세우고 포의 안팔로를 축으로 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정석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다. 옌센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전진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핀란드의 공격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순하지 않은 형태로 전개된다. 앤트맨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좋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안도라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안도라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4-4-2 블록으로 버티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너무 잦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 공격진은 바로 그 공간에서 슈팅이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준비할 수 있고, 안도라는 그 장면에서 실점의 빌미를 자주 제공해왔다. 핀란드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놓치지 않고 포의 안팔로에게 연결되는 라스트 패스를 그 공간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핀란드는 중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도라가 한번 걷어낸 볼을 다시 주워와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핀란드가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모두 앞서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안도라는 역습 한두 번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개 템포와 간격 관리에서 밀리는 만큼 경기 전체를 뒤집기에는 재료가 부족해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완이 겹치면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더 자주 벌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핀란드는 홈 경기에서 이런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단순한 1점 차 리드에 만족하기보다는 추가골을 노리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전술 구조와 선수 구성,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핀란드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안도라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티는 것이 최선이지만 중원 퀄리티와 템포 싸움에서의 열세를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승부는 핀란드가 얼마나 일찍 선제골을 만들고 그 이후에 템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1핀란드는 3-5-1-1 구조와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약체를 상대로는 경기를 길게 가져가며 스코어까지 통제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안도라는 수비 블록 자체는 내려서 버티지만 라인 간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약점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한다. 이번 경기는 핀란드가 홈의 흐름과 전술적인 우위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고 안도라의 구조적 약점을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핀란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체코 vs 지브롤터. 이 경기는 처음부터 빌드업의 질과 전술 구조에서부터 두 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매치업이다. 체코는 수책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통해 템포를 잡고 공의 첫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면서 경기 흐름을 설계한다. 수책이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세르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페네트레이션으로 1차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세르니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진입하면 시크와 반대 측면 윙포워드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에 막힌 기준을 무너뜨린다. 지브롤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겠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약점 때문에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내줄 위험이 크다. 그 공간은 수책이 두 번째 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설계하거나 세르니가 컷백을 내려주는 지점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체코에게는 이상적인 작업 구역이 된다. 체코는 공을 잃더라도 곧바로 중원에서 압박을 걸어 다시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지브롤터가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브롤터 입장에서는 트바르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유일한 탈출구지만 중원 퀄리티와 패스 정확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단발적인 찬스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코의 점유율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슈팅 수와 위험 지역 침투 횟수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지브롤터의 체력이 떨어지면 이미 넓게 벌어지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지고 박스 앞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추가 실점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체코는 홈의 분위기와 상대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승리만이 아니라 스코어 격차까지 확실히 벌리고자 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체코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반 중반 이전에 선제골을 만들어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고정시키려는 운영이 예상된다. 지브롤터가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초반을 버틴다 해도 세트피스 하프 스페이스 세컨드볼에서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완성도, 개인 기량,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합치면 결국 흐름은 체코 쪽으로 심하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체코 입장에서는 수책과 세르니, 시크를 중심으로 한 패턴 플레이를 실전에서 점검하기에도 좋은 경기라 공격적인 접근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체코는 수책 세르니, 시크로 이어지는 중앙 측면 마무리 축이 이미 정리된 팀이라 전력 차이가 나는 상대를 만나면 전술적인 완성도를 점수로 연결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지브롤터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것 외에 뚜렷한 카운터 카드가 부족하고 간격 관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체코가 홈에서 템포를 쥐고 경기를 주도하며 흐름과 스코어 모두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북아일랜드 vs 룩셈부르크. 이 경기는 밀집 수비를 두텁게 깔아두려는 룩셈부르크와 측면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운 북아일랜드의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북아일랜드는 홈에서 3-4-3의 장점을 극대화해 측면 윙포워드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이때 사빌이 중원에서 타이밍을 맞춰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프라이스와 스미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끼어드는 움직임으로 바로 박스 안 슈팅 상황을 만든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500 구조를 유지하지만 윙백이 전진했을 때 센터백이 측면까지 넓게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측면 공격 루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측면에서 시작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룩셈부르크가 라인을 더 내리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더라도 컷백과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지면 북아일랜드의 이선 자원들이 박스 바깥에서 여유있게 슈팅 각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북아일랜드는 사빌의 킥과 수비수들의 제공권을 활용해 꾸준히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는 룩셈부르크의 느슨한 마킹과 맞물리며 추가 실점 리스크를 키운다. 공격 전개에서도 북아일랜드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 룩셈부르크의 수비 블록을 넓히고 다시 안쪽으로 볼을 당겨오는 형태로 상대의 체력을 꾸준히 소모시킬 수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공을 잡은 뒤 전개 속도가 느려 로드리게스와 시나니가 전방에서 버티는 동안 중원이 충분히 전진하지 못하면 세컨드볼 싸움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는 점유율과 세컨드볼을 모두 가져가며 상대를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 점유 시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슈팅수와 박스 진입 횟수에서 북아일랜드가 앞서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북아일랜드는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중반 이후에는 리드를 지키는 운영으로 전환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측면 수비 약점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공격 패턴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구도이며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홈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 아일랜드는 홈에서 3-4-3의 장점을 살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팀이고 특히 프라이스 스미스 사비를 축으로 한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가 안정감을 준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500을 펼치고도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세컨드볼 대처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북아일랜드의 측면 패턴을 끝까지 버티기에는 전술적인 부담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가 주도권을 쥔 채로 템포를 조절하며 홈팬들 앞에서 결과까지 챙겨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북아일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몬테네그로 vs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홈의 몬테네그로가 적극적으로 부딪히려는 흐름 속에서 크로아티아의 조직된 포백과 역습 루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는 오스마이치를 축으로 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라둘로비치 아지치의 이선 움직임을 통해 공격 숫자를 늘리려 하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전진 패스 각이 막히는 순간 템포가 뚝 끊기는 약점이 있다. 특히 더블 볼란치가 수비 보호에 치우치는 구간에서는 후방에서 전방까지 패스 라인이 끊어지면서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볼 소유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포백을 정돈된 형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도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포백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라인을 유지하면 상대가 무리해서 올라오는 순간 그 공간이 곧바로 역습의 출발점이 된다. 역습 전개 시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크라마리치는 공을 받는 즉시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통해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을 만들어내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킬 패스를 선택할 것이다. 이 패스는 자연스럽게 페리시치의 발빠른 침투와 연결되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이어질 장면을 자주 그려볼 수 있다. 부디미르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페리시치의 침투와 크라마리치의 패스 라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몬테네그로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수록 라인 간격이 넓어지고 측면 폭기가 늦어지는 구간에서 크로아티아의 역습 한 방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단순히 역습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볼을 돌리며 템포를 낮추고 몬테네그로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운영도 병행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과 조직력, 포지션 간 간격 관리에서의 노련함이 크로아티아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세트피스를 통해 한 번쯤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안정감과 실수 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홈 2점을 앞세워 버티더라도
한두 번의 라인 붕괴 순간에 크로아티아의 침투 패스와 마무리가 겹치면서 경기의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크다. 전술적 완성도, 미드필더 라인의 퀄리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모두 감안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크로아티아 쪽으로 더 크게 열려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몬테네그로는 홈 분위기와 오스마이치라 둘로비치와 지치를 축으로 한 공격 라인을 앞세워 승부를 걸겠지만 상위 레벨의 조직적인 포백을 흔들기에는 빌드업의 안정감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단단한 수비 구조 위에 크라마리치의 패스 능력, 페리시치의 침투, 부디미르의 박스 장악력을 더해 한번 흐름을 잡으면 스코어까지 이어갈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종합하면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몬테네그로의 홈 변수보다 크로아티아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전술적 완성도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원정에서도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몬테네그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몰타 vs 폴란드.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세워야 하는 몰타와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연계 패턴을 가진 폴란드의 상성 싸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몰타는 4-3-3 구조를 유지하며 박스 안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겠지만 포백과 중원 사이 거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해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스지만스키를 중심으로 중원과 2선 사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스비데르스키와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두드릴 것이다. 이 구간에서 몰타 포백이 마크 체인지와 라인 조절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스비데르스키가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피용 태클을 향한 낮은 크로스가 연결되는 장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폴란드의 짧은 패스와 원투 패턴이 시작되면 몰타 수비는 볼 보면서 따라가는 수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주자를 놓치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롱볼을 남발할 필요가 없고 스지만스키에게 최대한 많은 볼 터치를 보장해주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몰타는 홈 분위기와 투지로 전반 초반 강한 섀도우 프레싱을 시도하겠지만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스미다르스키와 스지만스키의 연계가 살아나며 경기의 템포를 폴란드 쪽으로 끌고 올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는 3백D 커버가 단단한 편이라 역습 상황에서 크게 흔들릴 여지가 적고 오히려 몰타가 수비 라인을 너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이선에서의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반면에 몰타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기 때문에 전방으로 공을 밀어 올린다 해도 폴란드 3백과 중원의 압박에 막혀 세컨드볼을 수차례 내주는 그림이 그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폴란드의 점유 시간과 슈팅 수는 자연스럽게 누적될 것이고 몰타는 박스 근처에서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를 내주는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피용테크, 스비데르스키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장신 자원들이 타깃 역할을 할 수 있어 한두 번만 정확한 킥이 들어가면 추가골이 터지는 시나리오까지 열려있다. 결국 이 경기는 몰타가 버티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폴란드가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높은 구도다. 전술 완성도와 개개인의 결정력 차이를 감안하면 폴란드가 경기 전체 흐름을 컨트롤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스코어를 만들 가능성이 우세하다. 일몰타는 홈에서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버티면서도 한 번씩 역습을 노리는 방향으로 나서겠지만 박스 근처 하프스페이스 수비와 마크 체인지 완성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스지만스키와 스비데르스키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연계 패턴과 피용테크의 마무리를 결합해 상위 레벨의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폴란드가 전술 패턴과 개인 능력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몰타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몰타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독일 vs 슬로바키아. 이 경기는 독일의 볼 점유 기반 전개와 슬로바키아의 3백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독일은 초반부터 고레츠카와 더블 볼란치 라인이 중원 템포를 장악하면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슬로바키아의 압박 강도를 시험할 것이다. 그나브리는 측면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사이드 채널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볼테마드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이선으로 공을 내리면서 슬로바키아 3백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 플레이가 워낙 정교해 슬로바키아의 3백이 사람과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시키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무브먼트 역시도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3백 구조에 특히 부담을 주는 요소다. 3백은 라인이 한번 무너지면 커버해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패턴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개개인의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까지도 공격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독일 선수들이 경기 전체 흐름을 손에 쥐고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월하게 경기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보제닉과 투프타를 활용한 롱볼,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의 안정감과 전개 속도에서는 독일에 비해 분명한 열세를 안고 있다. 독일이 전방 압박과 빠른 역압박으로 공수 전환 구간을 장악하게 되면 슬로바키아는 수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역습의 날카로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측면과 이선에서 활동량이 더해지고 3백이 커버해야 할 공간은 오히려 넓어지며 수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경기 내내 슬로바키아가 독일의 패턴 플레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다. 따라서 이 경기는 독일이 점유율과 찬스 숫자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홈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를 넘어 패턴 플레이 완성도와 수비 라인 간격 관리 능력에서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독일은 고레츠카와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그나브리의 침투와 박스 근처 세밀한 패스워크를 통해 슬로바키아 3백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라인 간격과 측면 커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겸비한 독일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90분 내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술적 상승과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독일이 공격 주도권을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네덜란드 vs 리투아니아 이 경기는 프랭키 대용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빌드업이 리투아니아의 느린 수비 전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네덜란드는 대용이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탈압박을 한번 풀어낸 뒤 다시 전진하면서 테파이와 칵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 성격의 패스를 공급하는 공격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비와 공격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미드필더가 중심에 서면 상대의 중원 라인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이 어려워진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박스 앞 공간에서의 커버 속도가 빠르지 않아 대용의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리투아니아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라인 간격을 좁히고자 하면 그 순간 박스 밖에서 대용이 여유를 가지고 슈팅이나 침투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그동안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뒤로 말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전술 상승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네덜란드가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데파이는 박스 앞에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리투아니아 센터백들을 끌어내고 칵포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그 뒤 공간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이 자주 나올 것이다. 여기에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리투아니아 풀백과 윙이 동시에 수비에 묶이며 역습에 쓸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리투아니아가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빌드업 단계에서 대용과 네덜란드의 이선 압박을 뚫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패스를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한 뒤 짧은 패스 두세 번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속도감 있는 공격 루트를 반복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 볼 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대용의 움직임을 전담 마크할 인물을 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에는 뒷공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박스 안과 그 앞 공간에서 계속해서 슈팅과 세컨드볼 상황을 허용하는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네덜란드는 박스 안 컷백, 세트피스, 세컨드볼 슈팅 등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정신없는 수비를 강요당할 수 있다. 경기 흐름을 길게 놓고 보면 리투아니아가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의 문제일 뿐 네덜란드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그림은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전술 상승과 개인 기량, 라인 간격 관리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네덜란드 쪽으로 승부의 추가 무겁게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1네덜란드는 프랭키 대용을 중심으로 후방과 전방을 한 번에 묶는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완성해가는 팀이고 데파이와 칵포는 그 리듬 속에서 언제든지 마무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박스투박스 전개를 구사하는 팀들을 상대로 중원과 박스 앞에서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약점을 이미 여러 번 노출해왔고 오늘 매치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월드컵 예선이라는 무게감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홈에서 전술 격차를 스코어로 증명하며 자신들의 흐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한판으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동티모르 vs 타지키스탄 이 경기는 빌드업의 높이 설정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이미 양팀의 방향이 갈려있는 매치업이다. 동티모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으면서 센터백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전방 간 거리가 길어지고 그 사이에서 전진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공을 잡고도 중원에서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고 무지니와 같은 빠른 자원들은 라인을 흔들 준비는 되어 있지만 볼을 받을 타이밍이 늦어진다. 후앙 페드로와 고메스 오소리오가 전개와 마무리를 나눠 맡고 있지만 빌드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 두 선수의 장점을 한데 묶어내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4-1-4-1 구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라인 앞을 잡아주고 그 위에서 마바초 F와 이선 자원들이 라인 사이를 유기적으로 파고들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마바초 F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은 단순한 패스 연결을 넘어 팀 전체가 전진할 수 있는 출발 신호처럼 작용한다.
이 타이밍에 맞춰 3위F와 주위선들이 전방으로 치고 나가면 동티모르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동티모르가 홈에서 초반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더라도 빌드업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만큼 압박에서 실수가 나오는 순간 역습 리스크를 크게 안게 되는 그림이다. 타지키스탄은 세컨드볼 장악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더 확실하게 체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동티모르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면 타지키스탄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세컨드볼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타지키스탄이 흐름을 쥐고 가기에 훨씬 유리한 구도다. 동티모르가 한두 번 빠른 역습으로 변수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경기 전체 판세를 뒤집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일동티모르는 개인 역량에 비해 빌드업 구조와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많아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겸비한 팀을 만나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패턴이다. 타지키스탄은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법을 알고 있는 팀이라 이번 매치업에서는 전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타지키스탄이 구조적인 강점을 살려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동티모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베트남 vs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직전 중국전 패배로 인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라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이 매우 높게 올라올 것이다. 특히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의 접촉 강도는 베트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에서는 높이 타점 움직임 모두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어 코너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회가 나올 흐름이다. 반면 베트남은 중원 탈압박이 흔들리고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 전체가 내려앉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한국의 측면 스프린트와 전환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면 베트남 수비 라인은 정렬이 늦어지고 그 틈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접촉 강도 싸움에서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후반에는 베트남의 뒷공간 노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피지컬 전환 속도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모두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구조라 흐름 자체가 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국은 템포 조절 전환 속도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압박 대응과 뒷공간 관리가 흔들리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승부 포인트가 명확한 만큼 이번 경기는 한국이 분위기를 뒤집는 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트남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파키스탄 vs 시리아 이 경기는 서로 다른 성향의 두 팀이 맞붙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승부다. 파키스탄은 수비 숫자를 늘려 버티는 데 집중하지만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그래서 공격 루트가 중원에서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의 두 스트라이커도 롱볼 위주의 단순한 패턴에 의존하다 보니 박스 근처에서의 콤비네이션이나 세컨드 찬스 연계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흐름이다. 반면에 시리아는 알마우스를 중심으로 볼을 잡는 순간 템포를 올리거나 늦추는 선택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알소마와 크리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시리아는 중원 압박으로 파키스탄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놓고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박스 안으로 계속 볼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알소마의 제공권과 크리빈의 세컨드볼 마무리는 라인이 무너진 파키스탄 수비 앞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파키스탄이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점점 시리아 쪽으로 기울면서 슈팅수와 박스 진입 빈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파키스탄의 느린 전개와 끊어진 미들, 시리아의 템포 조절과 박스 안 피니시 차이가 동시에 드러나는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파키스탄은 수비 숫자를 앞세워 버티려 하지만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과 전개 속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격 전환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시리아는 알마우스가 템포를 조율하고 알소마와 크리빈이 박스 안에서 확실한 피니시를 제공할 수 있어 경기 운영에서 한 단계 위의 여유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시리아가 점유율과 찬스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키스탄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일본 vs 볼리비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 매치업으로 일본의 공격 패턴이 볼리비아의 허술한 구조를 얼마나 강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볼리비아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지만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며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결정적인 실점 장면을 허용할 정도로 박스 근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위 레벨의 공격 자원을 보유한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구조다. 이렇게 불안한 볼리비아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일본 대표팀의 키플레이어 미나미노와 도안 리치가 절묘하게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을 바탕으로
미나미노와 도안 리치가 만들어주는 컷백과 짧은 패스를 마무리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일본의 빌드업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볼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일정 타이밍에 맞춰 중원과 이선이 동시에 전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볼리비아는 알가라냐스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에 기대를 걸겠지만 중원과 이선의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두 번째 볼을 일본에게 쉽게 내줄 위험이 크다. 일본 입장에서는 도안 리치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슈팅 각도를 만들고 미나미노가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만으로도 볼리비아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볼리비아의 빌드업을 끊어낸다면 볼리비아는 공을 탈취당한 뒤 곧바로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속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의 격차도 드러날 수 있고 일본은 교체 카드를 활용해 템포를 유지하면서 공격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운영을 가져갈 여지가 크다. 반면 볼리비아는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다시 정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반에는 일본이 볼을 돌리며 상대를 흔들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을 통해 선제골을 노리는 그림이 유력하고 이후에는 공간이 더 열리면서 추가 득점 기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종합하면 전술적 완성도 선수 개개인의 기술 수준 수비 조직력에서 일본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이고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일본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볼리비아는 기본적인 수비 조직부터 다시 다져야 할 정도로 라인 간격과 박스 안 커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처럼 공격 패턴이 다양한 팀을 상대하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다. 반면 일본은 미나미노와 도안 리츠, 우에다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연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득점 기대값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일본이 전체적인 템포와 볼 소유를 통제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일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스리랑카 vs 태국 이 경기는 스리랑카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과 태국의 침투 연계 패턴이 직접 부딪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스리랑카는 3-4-3 구조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번 각이 틀어지면 라인을 재정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수비 라인 간 통신이 조금만 늦어져도 센터백 사이 혹은 센터백과 윙백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된다. 반면에 태국은 중원에서부터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려 전방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있다. 차이대시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아주면 사라쳇과 아르비라이가 동시에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세컨드 패스와 침투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르비라이는 수비수들의 어긋난 포지셔닝을 읽는 눈이 좋기 때문에 중앙과 측면 사이 애매한 공간으로 슬며시 침투한 동료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라인 간격을 좁혀 버티려 해도 한번 탈압박이 허용되는 순간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윙백들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기 때문에 태국의 역습 상황에서는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크다. 반면에 태국은 굳이 강한 하이프레스를 걸지 않아도 중원에서 위치를 잘 잡고 기다리다가 스리랑카의 불안한 패스 흐름을 끊어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부담은 스리랑카 쪽에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순간부터는 수비 라인의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더욱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가 홈의 기세를 등에 업고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전술 완성도는 아직 아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까지 종합하면 흐름은 태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태국이 초반부터 리스크를 크게 걸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리랑카 수비의 허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점점 스코어를 벌려나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1. 스리랑카는 라자모안과 수레시, 센투르바산을 중심으로 팀 밸런스를 다듬어가는 단계지만 아직 중앙 수비 라인의 포지셔닝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다. 반면에 태국은 차이덱과 사라쳇, 아르비라이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스리랑카의 홈 변수와 초반 기세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의 공격 패턴과 침투 패스 한 방이 승부를 확실히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리랑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몰디브 vs 필리핀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몰디브의 버티기 전술과 필리핀의 주도권 축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몰디브는 4-5-1 블록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겠지만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하다는 약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흘러나온 볼 처리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필리핀의 장신 센터백과 공격수들이 이 지역을 선점하면서 경기의 균형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다. 반면에 필리핀은 크리스텐슨과 홀트만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높이며 몰디브의 수비 블록을 양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동시에 흔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몰디브가 라인 아래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싸움과 체력, 전환 템포에서 격차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세트피스와 세컨드 지역 장악력, 그리고 공격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필리핀이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일몰디브는 홈 분위기와 수비 블록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수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허점은 끝까지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필리핀은 장신 자원과 전방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세컨드 지역 점유와 전환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몰디브의 수비 집중력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필리핀이 묵직한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몰디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대한민국 vs 가나 이번 경기는 한국의 빌드업 안정성과 가나의 피지컬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3-4-3 구조를 통해 후방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볼이 뒤에서 맴돌기만 하면서 전진 패스 각도가 쉽게 막히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직전 볼리비아전에서도 손흥민의 마법 같은 프리킥 득점이 아니었다면 경기 내내 답답한 전개와 마무리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가나전에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빌드업 구조의 한계와 특정 선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한 번에 노출될 공산이 크다. 가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뛰어나 압박 강도와 속도 싸움에서 한국 선수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세메뇨의 힘과 술레마나의 스피드가 결합되면 3백과 윙백 사이 공간을 노리는 침투가 반복되면서 한국 수비 라인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그림이 예상된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 각을 만들 수 있지만 가나의 더블 볼란치가 몸싸움과 압박으로 템포를 끊어놓는다면 다시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는 패턴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조규성이 중앙에서 고립되고 세트피스나 롱볼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다소 만들어내기 어려운 전개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가나는 미드필드에서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온 뒤 공을 탈취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해 한국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것이다. 한국이 전방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세메뇨와 술레마나의 스프린트 싸움에 노출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수비수들의 1대1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환 수비 속도와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가나는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연속적인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번 가나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흐름이 와르르 무너질 위험도 존재한다. 가나는 상대의 실수와 느린 전환 템포를 놓치지 않고 피지컬과 스피드를 앞세운 직선적인 공격으로 스코어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직력과 피지컬, 실수 시 벌어지는 리스크까지 감안할 때 이 매치는 한국보다 가나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열려있는 한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대한민국은 조규성, 손흥민, 이강인이라는 화려한 이름값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빌드업과 전환 구조에서 드러나는 단점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에 가나는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수와 느린 템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갖춘 팀이다. 그래서 이번 어매치는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흐름이 한번 가나 쪽으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스코어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한판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홍콩 vs 싱가포르 이 경기는 홍콩의 라인 조절과 풀백 커버 타이밍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각 침투와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다. 홍콩은 카마구와 오르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에서 어느 정도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볼을 잃었을 때의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홍콩의 경우 풀백 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이 비는 순간이 너무 자주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중앙 수비가 버티고 있어도 박스 근처까지 상대의 전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싱가포르는 4-3-1-2의 좁은 전방 구성을 활용해 중앙 압박을 강화하고 공을 빼앗는 순간 곧바로 앞으로 찔러 넣는 전개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린다. 송희영은 수비 라인 앞에서 단순히 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풀백이 전진해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 체크하다가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유형이다. 이때 샤이란이 전진하면서 대각 패스를 준비하고 있으면 한 번의 패스와 한 번의 침투만으로도 홍콩의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도가 완성된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중원에서 공을 회수하는 즉시 송희영의 위치와 풀백 뒷공간을 동시에 확인하며 전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홍콩이 홈에서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뒷공간은 싱가포르에게 더 매력적인 타깃이 된다. 또한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지는 후반 구간으로 갈수록 홍콩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고 세컨드볼 관리마저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구조적인 약점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을 올리는 홍콩과 그 틈을 노려 대각 침투와 전진 패스로 승부를 보는 싱가포르의 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전환 속도, 그리고 뒷공간 활용 능력까지 감안하면 싱가포르 쪽이 더 효율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홍콩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싱가포르의 직선적인 한방이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라 수비 조직과 전환 속도라는 전술 디테일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홍콩은 홈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풀백 커버 타이밍과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 라인을 올릴수록 역습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송이영을 축으로 한 대각 침투와 샤이란의 전진 패스를 통해 적은 기회로도 골 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결국 흐름과 상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싱가포르가 홍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홍콩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브루나이 vs 레바논.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브루나이에 벌어진 중앙 간격과 레바논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루나이의 경우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태평양만큼 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수비 커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라인 사이에 틈이 생기는 순간마다 레바논의 에이스 오스만과 케이르 엘디네가 그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오스만은 전방을 향한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브루나이 수비를 정면으로 흔들고 케이르 엘디네는 그 옆에서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로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브루나이 수비 라인은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센터백이 앞으로 끌려 나오면 그 뒤 공간까지 동시에 열리면서 마킹이 풀리는 장면이 나오기 쉽다. 결국 브루나이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작된 균열을 버티지 못하면 레바논에게 허용하는 실점은 시간 문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브루나이는 홈 이점이 있더라도 중앙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반면 레바논은 오스만과 케이르 엘디네를 앞세워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전진 패스 패턴을 이미 갖추고 있고 스루르까지 더해져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국 브루나이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작된 균열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레바논이 차분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루나이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네팔 vs 말레이시아. 이 경기는 네팔의 느린 전환과 말레이시아의 빠른 방향 전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네팔은 림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려 하지만 측면으로 공을 돌리는 과정이 느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스스로 제공하고 만다.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상대 박스 근처까지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하프라인 인근에서만 공을 주고받는 장면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브란다우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방향 전환과 드리블 템포를 통해 경기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 브란다우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그 반대편에서는 윙백과 올가도가 동시에 침투하며 네팔 수비의 시선을 나눠 갖게 만든다. 그 때문에 네팔 풀백과 윙어는 수비 가담과 역습 출발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 선정을 반복해야 하고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박스 안에서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것이다. 헤벨은 이런 상황에서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를 선택해 말레이시아 공격진이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터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300은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도 중원 앞에서 압박을 걸어 네팔의 느린 빌드업을 중간에서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반면에 네팔은 롱볼과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를 만들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을 더욱 내리며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이 홈 분위기와 투지를 앞세워 초반에는 버텨낼 수 있겠지만 템포 차이가 누적되면 결국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균열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말레이시아가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면 네팔 수비는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말레이시아의 교체 카드가 측면과 이선에서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줄 것이고 네팔은 수비 숫자를 맞추는 것 자체의 에너지를 대부분 소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말레이시아가 볼점유와 찬스 생산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네팔이 버티다가 한두 번씩 실점 위험 상황을 허용하는 그림에 가깝다. 결국 템포와 방향 전환, 측면 활용도에서의 격차가 이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네팔은 수비 라인을 두텁게 세우고 버티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느린 측면 전환과 답답한 템포 때문에 스스로 공격 루트를 막아버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브란다우와 헤벨을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반대편 측면에서 완전히 열린 찬스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방향 전환 속도,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말레이시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네팔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방글라데시 vs 인도. 이 경기는 숫자상으로는 4-2-3-1 대 4-2-3-1의 대칭 구도지만 실제 승부는 세컨드볼 싸움과 압박 대응 능력의 차이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방글라데시는 중원에서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이 흔들리면서
한번 볼을 잃으면 라인 전체가 뒤로 주저앉으며 위험한 슈팅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허용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단순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반면 인도는 블레드가 1차 압박에서 방향을 틀어놓고 페르난도가 전진해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구조를 통해 숫자상 우위를 만들지 않고도 공격 템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페르난도가 앞선에서 따낸 볼을 주닝요에게 연결하면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른 슈팅이나 침투 패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박스 앞 루즈볼 하나하나가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도의 더블 볼란치는 공을 잃더라도 바로 카운터 프레스를 시도해 방글라데시가 세컨드볼을 잡고도 전방으로 크게 풀어나갈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글라데시는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인도의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는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내리면 세컨드볼 싸움에서 완전히 갇히는 구조라 어느 선택을 해도 인도의 압박과 전진 템포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인도는 경기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라인을 유지하다가 흐름을 읽어가며 점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세컨드볼 싸움의 비중을 키우는 운영이 가능해 전후반 내내 주도권을 쥘 여지가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컨드볼 대응력과 압박 하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모두 인도 쪽에 앞서 있는 만큼 스코어와 내용 모두 인도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이리 경기는 화려한 빌드업 싸움이라기보다는 중원에서 튀어나오는 세컨드볼을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한판이다. 방글라데시는 압박이 강해지는 구간마다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그 한두 발 느린 반응이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인도는 페르난도를 중심으로 한 전진 압박과 세컨드 찬스 활용 능력이 살아있어 경기 흐름만 따라가도 자연스럽게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는 쪽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방글라데시의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도의 조직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력을 믿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방글라데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예멘 vs 부탄 이 경기는 명확하게 탈압박이 흔들리는 팀과 압박 타이밍을 읽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는 매치업이다. 예멘은 알마타리와 알타이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며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에 가담하고 알가와시가 그 뒤에서 템포를 조절해 두 줄 압박의 균형을 맞춰준다. 부탄은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약점 때문에 상대가 변칙적인 압박 타이밍을 한 번만 정확히 잡아도 빌드업 루트가 완전히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멘의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읽고 전방과 이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부탄 입장에서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선택지밖에 없지만 탈압박 퀄리티와 세컨드볼 경쟁에서의 열세를 감안하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에 예멘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패턴으로 부탄의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경기를 주도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예멘은 킥이 안정적인 자원과 제공권 경쟁이 가능한 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부탄의 느슨한 마킹을 파고들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이 경기는 예멘이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부탄은 탈압박과 간격 유지의 약점을 숨기기 어려운 만큼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1회면은 4-3-3을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알마타리 알가와시 알타이로 이어지는 공격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팀이다. 반면에 부탄은 간격 유지와 탈압박에서 구조적인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변칙적인 압박 한 번의 빌드업이 끊기며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전술 완성도, 압박 탈압박의 질,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예멘이 흐름을 잡고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예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11월 19일 수요일 이라크 vs 아랍에미리트 이 경기는 1차전 1대1 무승부의 연장선에서 누가 두 번째 경기에서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라크는 홈으로 돌아온 만큼 초반부터 중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측면을 통해 후세인에게 볼을 지속적으로 배달하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후세인의 타점 높은 헤더는 UAE 중앙 수비에게 90분 내내 부담을 줄 것이고 한두 번 제대로 막아낸다고 해도 경기 막판까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견디기에는 체력과 집중력이 버거울 수 있다. 바에시와 알 아마리는 중원과 측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크로스 타이밍과 세컨드볼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반면에 UAE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온 탓에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버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 카이유 카네도와 수하일이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이라크 쪽으로 기운다면 공격 전개 자체가 뜬공 처리에 그칠 위험도 있다. 1차전이 무승부였다는 사실은 UAE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비기면 안 된다는 압박이 오히려 플레이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 이라크는 이 부분을 노려 중원에서 강하게 몸을 붙이고 UAE의 첫 빌드업 라인을 흔들면서 빠르게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대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이라크의 크로스 빈도와 박스 안 경합 횟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세인의 제공권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UAE 입장에서는 후반 막판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막아내야 할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도가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원정 약세와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에이스 후세인의 공중전 우위를 동시에 안고 들어가는 이라크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라크는 1차전 무승부를 발판으로 홈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후세인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단순하지만 명확한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반면 UAE는 원정에서의 불안한 흐름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들어가야 하며 공중전에서 후세인을 90분 내내 봉쇄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심리 상태, 홈 이점까지 모두 고려해보면 이번 경기는 이라크가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볼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사우디아라비아 vs 알제리 이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인 브레이킹과 알제리의 높은 수비 라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알제리가 3-4-3을 기반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 초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빌드업이 끊기면서 주도권을 내주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알제리의 최종 수비 라인이 미드라인 근처까지 올라오는 순간부터 알 브라이칸의 뒷공간 침투는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알 주와이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한 번에 찔러 넣어주거나 알 다우사리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알 브라이칸과 투톱 비슷한 위치를 형성하면 알제리 수비 라인은 오프사이드 트랙과 뒷공간 케어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틴 뒤 알 브라이칸의 타이밍 있는 라인 브레이킹을 노리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알제리는 여느 때처럼 라인을 높게 형성해 상대를 내리게 만들고 싶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피드와 라인 뒤 침투를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간격이 애매해지면서 공간 관리가 흐트러질 수 있다. 특히 알 브라이칸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타이밍을 재다가 결국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알제리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해도 VAR을 통해 라인 브레이킹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으로 판정된다면 주심은 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 입장에서는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기도 그렇다고 내려앉기도 애매한 심리적인 구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틈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빠른 공격 전환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번 선제골을 만들어내면 알제리는 더 강하게 앞으로 나와야 하고 그 순간부터는 뒷공간이 더 넓게 열리면서 추가 실점 리스크까지 커지는 전형적인 역습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라인 브레이킹과 전환 속도만 제대로 유지된다면 알제리의 높은 라인과 오프사이드 트랩을 오히려 역이용해 득점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다. 결국 이 경기는 알제리가 라인을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유지할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알 브라이칸의 침투 타이밍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따라 골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인 상승과 심리적인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집요하게 라인 뒤를 파고들며 승부처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알제리의 점유율이 경기 초반을 장식하더라도 마지막에 웃는 쪽은 라인 브레이킹 한 방을 살려낸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번 매치는 커트로 보면 알제리가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라인 브레이킹 상승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확실히 유리한 한판이다. 알 브라이칸의 스피드와 타이밍 그리고 알 다우사리 알 주와이르의 전개 능력이 맞물리면 VAR 판독을 거쳐도 인정될 만한 라인 브레이킹 골 장면이 한두 번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전술 구조와 뒷공간 리스크 그리고 심리적인 흐름까지 종합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칠레 vs 페루 이 경기는 칠레의 볼 소유 기반 공격과 페루의 불안한 라인 간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칠레는 알렉시스 산체스가 전방에서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연결하고 다시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것이다. 에체베리아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한 번의 전진 패스 각을 만들며 상대 중원의 압박을 역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 과정에서 라인을 끌어올린 페루의 중원이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칠레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다. 페루는 최근 어매치에서 이 공간 관리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도 그 사이 간격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실점 위기 장면을 연달아 허용하고 있다. 측면에서도 풀백과 윙의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수비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상대 윙포워드의 침투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불안한 페루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칠레의 윙포워드 세페다가 날카로운 침투 패턴을 선보이며 양질의 득점 찬스를 수월하게 생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페다는 풀백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출발해 타이밍을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드는데 능하기 때문에 페루의 측면 수비 뒷공간 문제와 정면으로 맞물리는 카드다. 또한 산체스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수를 끌어내면
그 빈자리를 세페다와 반대편 윙이 번갈아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페루 입장에서는 타피아가 수비 앞 공간을 홀로 커버해야 하는 구도가 자주 나오는데 이때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엇나가면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진다. 칠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중거리 슈팅이나 박스 앞 짧은 패턴 플레이로 마무리 수순까지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케베도의 역습한 판과 게레로의 제공권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쪽은 분명 페루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칠레가 점유율과 템포를 쥐고 페루는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리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에서의 압박 완성도와 측면 뒷공간 관리 능력을 놓고 보면 홈에서 라인을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칠레 쪽이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칠레의 공격 패턴은 더 다양해지고 페루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며 스코어 차이가 점차 벌어질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예상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라인 간격 관리와 측면 뒷공간 운영이라는 전술적인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칠레는 산체스와 세페다를 축으로 한 전방 움직임과 에체베리아의 템포 조절을 통해 페루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카드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반면 페루는 최근 어매치에서 드러난 수비 미드필더 간 간격 문제와 측면 뒷공간 노출 이슈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에 들어가는 만큼 원정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을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칠레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칠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키프로스 vs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보면 발빠른 침투형 공격수 vs 순간 스피드가 느린 센터백의 대결 구도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에스토니아의 수비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지키고 있는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키프러스 공격진과 비교해 확실히 빠르지 못하다는 특징이 보인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도 한번 등을 돌려 뒷공간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발이 무거운 인상이 강하다. 즉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순간적인 돌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의 수비수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세팅이다. 마침 키프러스에는 앤더슨 코레이아라는 발빠른 공격수가 전방에 포진해 있고 그는 라인이 조금만 올라와도 뒷공간을 향해 미리 침투 타이밍을 잡는 성향이 강하다. 키리아쿠는 중원에서 첫 패스를 책임지며 에스토니아 더 깊은 진영으로 전진 패스를 꽂아 넣어 코레이아의 침투와 맞물리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카쿨리스 역시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코레이아에게 뒷공간을 열어주는 가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이 매치업에서는 키프러스가 에스토니아의 느린 센터백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라인을 흔들고 뒷공간 침투를 반복 시도하는 경기 플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에스토니아는 사피넨을 앞세워 롱볼과 세컨드볼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환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아 키프러스 수비가 정돈될 시간을 충분히 주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또한 풀백이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도 조심스러운 편이라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공격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팀은 아니다. 반대로 키프러스는 홈이 주는 심리적 여유를 바탕으로 전반부터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며 에스토니아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두 차례 코레이아의 뒷공간 침투가 통하는 순간 에스토니아 수비진은 스피드 싸움에서 열세를 체감하며 라인을 더욱 내리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라인이 계속 내려앉으면 세컨드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프러스가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갈 수 있고 경기 전반적인 흐름도 점점 홈팀 쪽으로 기울게 된다. 결과적으로 에스토니아는 견고한 블록으로 버티려 할 것이지만 90분 내내 속도 차이를 완전히 숨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키프러스 입장에서는 이런 매치업을 놓칠 이유가 없고 빠른 침투와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쥐고 가겠다는 명확한 그림으로 나설 수 있는 경기다. 키프러스는 전방에 발빠른 코레이아를 두고 카쿨리스와 키리아쿠를 통해 뒷공간을 찌를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충분히 갖춘 팀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센터백들의 순간 대처 속도가 느린 편이라 한번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약점이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매치 특유의 템포와 홈의 기세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키프러스가 자신들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더욱 설득력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키프러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페로제도 vs 카자흐스탄 이 경기는 지상 전술보다는 공중전에서의 타점과 제공권 싸움이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페로제도는 3-4-3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려 하겠지만 중앙 센터백 라인이 카자흐스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신장이 작은 조합이라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크로스 한번 제대로 못 걷어내면 사모로도프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에 휘둘리며 세컨드볼까지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카자흐스탄은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측면에서 차근차근 크로스 타이밍을 맞추며 사모로도프의 머리를 겨냥하는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타기베르겐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양쪽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면 페로제도 수비는 박스 안에서 키 작은 센터백들이 계속해서 높은 타점에 공과 싸워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공을 따내는 선수도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박스 근처에서 연속된 슈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페로제도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와 크로스 대응에서 라인 간격과 마킹을 최대한 촘촘히 유지해야 하지만 피지컬 격차와 타점 열세는 전술로만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공중전에서의 강점을 믿고 풀백과 윙포워드를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배치하며 크로스를 반복하는 전략으로 상대 수비를 조금씩 깎아낼 것이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페로제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고 세트피스나 오픈 크로스 상황에서 한 번씩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카자흐스탄은 굳이 복잡한 패턴을 쓰지 않아도 사모로도프를 축으로 한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드볼 회수만으로도 충분히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공을 더 오래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중에서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페로 제도는 홈에서 조직적인 수비 블록과 투지로 버티려 하겠지만 중앙 수비 라인의 신장 열세가 공중전 구도에서는 분명한 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사모로도프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에 두고 풀백과 윙포워드가 끊임없이 크로스를 공급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제공권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앞서는 카자흐스탄이 흐름을 주도하며 페루제도의 골문을 결국 열어낼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페루제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브라질 vs 튀니지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경기가 아니라 포메이션 구조와 전방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은 4-2-2-2를 활용해 2명의 공격수와 2명의 이선 자원이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교환하며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밀집 구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간다. 영플레이어 이스테방이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 지역을 향해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타이밍에 맞춰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찢어진다. 이 상황에서 전방 공격수 비니시우스와 이스테방이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짧은 패스 교환 이후 박스 안에서 슈팅 각도를 만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브라질의 공격 루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침투와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중심으로 돌아가면 튀니지 포백 수비진이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이 움직임을 끝까지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튀니지는 4-1-4-1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려 하지만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구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공략할 때 커버 범위의 한계가 드러난다. 마스투리와 메브리가 압박과 커버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브라질의 템포와 개인기 그리고 인사이드 침투의 각도까지 감안하면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브라질은 경기 초반부터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자신의 진영 깊숙이 끌어들인 뒤 전방에서 한 번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테방의 인버티드 움직임과 비니시우스의 컷신이 동시에 작동하면 튀니지 수비는 안쪽을 막으려다 보니 외곽으로 공을 내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컨드볼과 리바운드볼 역시 브라질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쿠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려와 연기에 참여하거나 박스로 파고들며 마무리를 시도하는 역할을 병행하면서 브라질 공격의 마지막 조각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튀니지가 역습 상황에서 속도 있는 전개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파이널 서드 장악력을 놓고 보면 브라질이 훨씬 폭넓은 선택지를 가진 쪽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라질의 공격 루트는 더 다양해지고 튀니지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면서 인사이드 침투에 대한 대처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브라질이 주도권을고 이스테방과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몇 차례만 제대로 터져도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는 구도다. 이 경기는 이름값만이 아니라 포메이션 구조와 전방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완성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브라질은 이스테방의 인사이드 침투와 비니시우스의 연계, 쿠냐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파이널 서드에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반면 튀니지는 4-1-4-1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공간을 내줄 위험을 안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브라질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인사이드 침투와 짧은 패스 연계를 앞세워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vs 헤르체고비나 이 경기는 양 팀의 이름값보다도 측면 활용과 박스 안타깃 활용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스트리아는 4-2-3-1 구조 속에서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파고들며 클래식한 윙어처럼 폭을 넓혀주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특히 이 두 자원이 사이드에서 속도를 살려 들어가면 보스니아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레고리치가 공간을 찾아 움직일 여지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 과정에서 측면 돌파 후 낮게 깔리는 크로스나 컷백이 반복되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레고리치에게 양질의 어시스트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수 있다. 반면 보스니아는 4-3-3으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길어지면 오스트리아의 압박과 측면 전환에 밀려 라인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노니가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오스트리아의 이선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안전한 패스 위주로 흐르며 공격의 화살점이 카피키오니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라자리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오스트리아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함께 대응하는 순간 크로스 각도는 제한되고 세컨드볼 역시 오스트리아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보스니아 수비 입장에서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의 측면 돌파, 그리고 그레고리치의 박스 안 움직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킹과 커버에서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면서도 더블 볼란치로 역습을 차단하는 구조를 유지하여 위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전방 압박과 측면 공략을 반복할 수 있는 팀이다. 보스니아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과 패턴의 완성도는 오스트리아가 한 수 위라는 점이 경기 흐름 내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보스니아가 어느 정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오스트리아의 측면 공세와 박스 안 크로스, 컷백 패턴이 누적되며 경기를 기울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준비된 측면 공격 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고 그레고리치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승부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림에 조금 더 가까운 승부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위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측면 활용 능력과 박스 안 타깃 완성도가 보스니아 수비 블록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한판이다.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파고들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하고 그레고리치가 그 뒤를 받아 마무리하는 그림은 경기 내내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전술적인 장면이다. 보스니아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홈에서 경기 리듬을 쥐려는 오스트리아의 의지와 패턴의 완성도를 고려하면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경기와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오스트리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스웨덴 vs 슬로베니아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 볼 주변 수적 우위와 점유율 싸움 그리고 장거리 이동 피로도라는 현실적인 요소까지 겹치는 매치업이다. 스웨덴은 3-5-2 구조 속에서 볼이 있는 구역의 선수들을 몰아넣으며 수적 우위를 점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술로 최근 흐름을 바꿔왔다. 볼이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 스웨덴은 윙백과 중원, 최전방 니그렌까지 함께 압박에 가담해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다시 한번 같은 구역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상대를 진을 빼게 만든다. 칼스트롬과 존슨 살레트로스는 이 수적 우위 상황에서 패스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포켓을 번갈아 공략해 슬로베니아 수비 라인의 간격을 조금씩 벌려놓을 것이다. 슬로베니아는 크라모와 베르비치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 빠른 전환과 역습을 노리겠지만 상대가 볼 주변에 인원을 집중시키는 상황이 반복되면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지고 점유율 싸움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북유럽 스웨덴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 코스가 더해지면서 슬로베니아 선수들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발이 무거워지고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미세한 차이를 드러낼 여지가 크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로도 차이를 활용해 전반부터 일정 수준의 템포를 유지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리며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슬로베니아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늘어나고 이 순간 스웨덴의 중원과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 포켓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추가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스웨덴의 수적 우위 기반 점유 전술과 슬로베니아의 장거리 이동 피로가 맞물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홈팀 쪽으로 경기의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스웨덴은 볼 주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세컨드볼과 압박 회복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전술적인 구조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원정에 나서는 만큼 풀타임 동안 동일한 강도로 버티기에는 변수가 적지 않은 경기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술 완성도, 체력관리,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스웨덴이 경기 리듬을 주도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스웨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웨일스 vs 북마케도니아 이 경기는 웨일즈의 안정적인 파이브백 블록과 북마케도니아의 과감한 전방 압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웨일즈는 5-4-1 구조를 유지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밀집 수비를 형성하고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윌슨을 거쳐 브룩스와 존슨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역습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전통적으로 경기 도중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상대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 수비 라인을 너무 높은 지점까지 전진시키다 보니 한번 압박이 풀리면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웨일즈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점유율 싸움을 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블록을 단단히 유지한 뒤 북마케도니아의 실수를 기다리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시나리오다. 특히 브룩스는 발이 빠르고 방향 전환이 좋아 북마케도니아가 라인을 끌어올린 뒤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여러 차례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존슨 역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동시에 뒷공간을 향해 움직이면 북마케도니아 수비진은 선택지를 잃고 흔들릴 여지가 크다. 북마케도니아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트라이코브스키와 바르디의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라인 관리에 실패할 경우 되려 웨일즈에게 카운터 어택을 허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알리오스키가 공격적으로 전진한 뒤 볼을 잃는 장면에서 측면 뒷공간으로 떨어지는 볼에 브룩스가 반응한다면 웨일즈 입장에서는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북마케도니아의 시그니처 전략인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은 오늘만큼은 웨일즈의 역습을 살려주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웨일즈가 수비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북마케도니아의 체력 부담과 라인 유지 능력은 떨어지고 그 틈을 브룩스와 존슨이 파고드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웨일즈는 윌슨의 킥을 활용해 두세 번은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오픈 플레이 역습과 더해져 득점 기대값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실수를 줄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상대의 전술적 습관을 더 잘 역이용하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전방 압박과 하이라인이라는 북마케도니아의 장점이 웨일즈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뒷공간 카운터라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술적 상승까지 감안하면 웨일즈가 홈에서 차분하게 블록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과감함을 역습으로 응수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웨일즈는 5백 구조를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브룩스와 존슨의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역습 축구로 상대의 약점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전방 압박과 하이라인이라는 장점이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크게 노출시키는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전술적인 상승과 경기 운영의 효율, 그리고 홈이라는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웨일즈가 준비한 패턴대로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웨일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루마니아 vs 산마리노 이 경기는 애초에 전력과 조직력, 경험에서부터 큰 격차가 나는 매치업이라 루마니아가 주도권을 쥐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루마니아는 스탄치우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이어나가며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중원부터 경기의 박자를 틀어줄 것이다. 볼 점유율이 루마니아 쪽으로 한참 기울면 자연스럽게 산마리노의 수비 라인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박혀버리고 드라구스와 도브레가 그 주변 공간을 계속 두드리는 그림이 나온다. 특히 드라구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연계를 동시에 노리는 유형이라 박스 안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스탄치오는 세트피스 킥과 박스 앞 패스를 통해 경기를 설계하고 산마리노 입장에서는 한 번의 파울이 곧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산마리노는 공을 잡는 순간부터 전방 옵션이 멀리 떨어져 있어 롱볼 이후 세컨드볼을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깊게 내리지 않고도 상대 진영에서 볼을 회수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유지할 수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슈팅 횟수는 경기 내내 루마니아 쪽으로 몰릴 것이고 드라구스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마무리 찬스를 찾게 될 것이다. 여기에 도브레의 1대1 돌파와 크로스가 더해지면 산마리노의 측면 수비는 지원 없이 버텨야 하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마리노가 노릴 수 있는 카드는 롱볼과 세트피스뿐인데 제공권과 세컨드볼 싸움 모두에서 열세라 유효한 반격 횟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터 루마니아가 박스 근처를 점령하며 공격을 퍼붓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산마리노의 라인은 점점 더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슈팅 각을 더 쉽게 내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 부담이 겹치면서 산마리노 수비수들의 태클 타이밍이 늦어지고 수비 간격도 벌어지면서 추가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루마니아가 점유율과 템포,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모두 우위를 가져가며 한 방향으로 흐름을 밀어붙이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산마리노의 단발적인 역습이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그림을 뒤집기에는 전력 격차와 구조적 한계가 너무 크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코어를 목표로 끝까지 템포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일루마니아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에 더해 드라구스 도브레 스탄치우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박스 앞에서 많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산마리노는 수비적인 대응으로 버티더라도 중원과 최종 라인 사이 간격 관리가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점 위험이 눈에 보이게 커질 것이다. 전력과 흐름, 그리고 홈이라는 환경까지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루마니아가 내용을 동반한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루마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보버 추천 코소보 vs 스위스 이 경기는 코소보의 입체적인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스위스의 포백 구조가 파이널 서드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코소보는 초기 빌드업에서 자샤리가 중앙에서 템포를 잡아주고 양 측면 윙백과 이선이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리며 스위스 일선을 흔드는 작업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렉스베카이는 중앙에서 측면 방향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메잘라처럼 움직이고 하프스페이스에 진입하는 순간 공격의 무게 중심이 단번에 상대 박스로 쏠리게 된다. 그 타이밍에 라만과 무리치는 박스 안에서 수비 뒷공간과 페널티 스폿 주변을 번갈아 공략하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스위스는 샤카를 축으로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코소보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롱볼과 측면 전개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엠볼로와 은도에가 전방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 싸움에서 코소보에게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생긴다. 코소보 입장에서는 렉스베카이의 메잘라 무브먼트가 스위스 포백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열쇠가 되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순간마다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스위스 포백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이 패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번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같은 형태의 실점 위기를 반복해서 맞을 수 있다. 또한 코소보는 홈에서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성향이 있어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높게 가져가며 스위스의 롱패스 루트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스위스는 엠볼로의 피지컬과 은도의 돌파를 앞세워 역습 한두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에서의 압박에 밀려볼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샤카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선과 엠볼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세컨드볼 회수가 어려워지는 장면이 계속될 수 있다. 반면 코소보는 라만과 무리치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붙잡고 있는 사이 렉스베카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옵션을 제공하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코소보의 공격 패턴은 더 단단해지고 스위스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는 데 집중해야 하는 흐름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코소보가 메잘라의 대각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스위스 포백의 균형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스위스가 개개인의 기량으로 흐름을 간신히 붙잡느냐의 싸움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전술 상승과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코소보가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에 더 무게가 실린다. 1코소보는 렉스베카이의 메잘라 움직임과 라만 무리치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 스위스 포백이 가장 약한 지점인 하프 스페이스를 정교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샤카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엠볼로의 피지컬에 기대는 공격 패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비 전환과 박스 주변 커버에서 구조적인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경기는 코소보가 홈의 템포와 전술적 상승을 활용해 스위스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결국에는 결과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코소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스코틀랜드 vs 덴마크 이 경기는 양팀의 공격력보다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전환 속도와 위치 선정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스코틀랜드는 홈에서 길모어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의 템포를 올리고 맥진이 전진 압박과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면서 덴마크의 중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덴마크의 경우 어매치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누가 어느 공간을 커버할지 애매해지는 그림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수비 전환 시 커버링이 느려지고 짧은 패스 미스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길모어와 맥진에게는 분명히 파고들 틈이 된다. 길모어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해 공을 가로채는 순간 맥진은 한 박자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며 이 선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아담스는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거나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으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상대 수비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덴마크는 에릭센이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공을 받는 타이밍을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리듬을 살릴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압박 강도와 홈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스코틀랜드가 중원에서 한번 압박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면 덴마크의 더블 볼란치가 동시에 전진했다가 뒷공간을 비워버리는 장면이 다시 한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길모어가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고 맥진이 침투하며 슈팅이나 마지막 패스를 선택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최강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 쪽으로 기울게 된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스코틀랜드의 활동량과 투지는 덴마크보다 한 단계 더 거칠고 집요한 편이라 후반 들어 체력 싸움으로 전환되면 홈팀이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덴마크 입장에서도 에릭센의 킥과 돌베르의 마무리, 비어레스의 침투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최근 전환 커버 미스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덴마크가 점유를 가져가며 균형을 맞추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 미들 전환의 허점이 펴면 위로 떠오르면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찬스가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홈 관중의 에너지가 더해지는 후반 구간에는 한 번의 압박 성공과 침투 타이밍이 그대로 결승골 장면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심리적인 탄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스코틀랜드가 준비된 압박 구조와 침투 패턴을 바탕으로 덴마크의 흔들리는 전환 구간을 공략할 타이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 스코틀랜드는 길모어와 맥진을 중심으로 중원 압박과 침투 패턴을 정교하게 다듬어왔고 홈에서는 이 장점이 배가 되는 팀이다. 반면 덴마크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교환과 전환 커버에서 반복되는 미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어 강도 높은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이번 월드컵 예선 매치는 스코틀랜드가 준비된 압박 구조와 침투 타이밍을 앞세워 덴마크의 허점을 공략하며 홈에서 값진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라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코틀랜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불가리아 vs 조지아 이 경기는 라인 간격이 들쑥날쑥한 불가리아의 빌드업과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조지아의 역습 축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불가리아는 4-2-3-1 구조를 바탕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좁히려 노력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미드존에 애매한 빈 공간이 자주 생긴다. 이 지점에서 조지아는 로브자니제를 축으로 압박 타이밍을 맞추고 굴리아 슈빌리와 퀼리탈리아가 전방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패스 방향을 제한하는 형태로 경기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아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진 패스 선택이 줄어들고 옆이나 뒤로 돌리는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다가 상대에게 읽히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길 수 있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점유율을 고집할 필요 없이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불가리아의 빌드업 첫 단계를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다. 볼을 탈취하는 순간 로브자니제가 한 박자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며 퀼리탈리아의 침투나 굴리아 슈빌리의 측면 가담을 활용해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불가리아는 홈에서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빌드업 리듬이 끊길수록 더블 볼란치의 실수가 늘어나고 수비 라인은 점점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압박과 커버 타이밍이 뒤엉킬 수 있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조지아 입장에서는 로브자니제가 이 구역에서 자유롭게 공을 다루며 전환 패스를 공급하는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한두 번의 역습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면 불가리아는 빌드업에서 과감한 선택을 하기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럴수록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며 조지아 수비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 편한 전개가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불가리아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고 조지아의 압박은 전방보다 미드존에서의 인터셉트와 세컨드 볼 회수에 더 집중되며 역습 효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볼을 오래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빌드업 초반 구간에서 실수를 덜하고 역습 전개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라인 간격과 빌드업 안정성의 불안을 안고 있는 불가리아보다 압박 타이밍과 역습 디테일이 정리된 조지아 쪽이 유리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빌드업 초반 실수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조지아는 로브자니제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과 역습 전개 속도를 정교하게 맞추며 상대의 실수를 득점 찬스로 전환할 수 있는 팀 컬러를 갖추고 있다. 전술 상승과 심리적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조지아가 중원 압박과 역습 한 방으로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불가리아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벨라루스 vs 그리스 이 경기는 벨라루스의 헐거운 라인 간격과 그리스의 압박 전환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벨라루스는 공수 전환 타이밍에서 라인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면서 수비 블록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을 내주는 약점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공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중원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대에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침투를 자주 허용하며 무너진다. 이 지점은 중거리 슈팅과 이선 침투의 강점을 가진 팀에게는 분명한 먹잇감이 되는 구간이다. 반면에 그리스는 더블 볼란치를 축으로 중원을 조이고 펠카스가 전방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스의 키플레이어 펠카스가 전방 압박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벨라루스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여유 있는 볼 터치 타이밍을 거의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발생하는 실수와 어정쩡한 패스는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찬스나 세컨드 볼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카스타스는 이런 상황에서 전진 패스와 대각 패스를 섞었으며 벌어진 라인 사이로 공을 찔러 넣어 요아니디스와 펠카스의 움직임을 살릴 것이다. 벨라루스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중원 압박이 약해 세컨드 볼 대처가 느려지면 결국 박스 앞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주는 흐름이 되기 쉽다. 그리고 그리스는 세트피스와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를 통해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 않고도 위험한 장면을 만드는 데 능한 팀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벨라루스는 수비 라인을 더욱 깊게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기는커녕 공을 잡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홈에서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할 수는 있지만 라인 간격과 중원 압박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방 압박 완성도와 중원 템포 조절, 그리고 라인 사이 공간 활용 능력을 모두 고려하면 그리스가 더 적은 기회로도 효율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는 구조적 강약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매치업이고 그 구조가 그리스 쪽으로 확실히 기운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 공수 간격 관리와 전방 압박 완성도에서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벨라루스는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라인 사이 공간을 정리하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서는 반면 그리스는 펠카스와 바카스타스를 축으로 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중원에서의 압박과 템포 조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벨라루스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스페인 vs 튀르키예 이 경기는 스페인의 점유율 기반 빌드업과
튀르키예의 공격적인 풀백 운영이 맞부딪히는 구조에서 측면 뒷공간 싸움이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풀백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서 측면 뒷공간이 비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왔고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대각 침투에 자주 당해왔다. 특히 공을 잃은 직후 리트리트 속도가 느려 풀백이 올라간 자리를 센터백이 커버하기 위해 옆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가 텅 비는 장면이 쉽게 만들어진다. 스페인의 윙포워드 예레미 피노는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달려드는 타입이라 튀르키예 풀백 뒤로 파고드는 대각선 침투 한 번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다. 스페인은 메리노와 수비 라인에서 정확한 롱패스를 뿌릴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빌드업으로 상대를 끌어낸 뒤 한 번의 롱패스로 예레미 피노를 향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원에서는 스페인이 패스 교환과 포지셔닝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차지하며 튀르키예의 더블 볼란치를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체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튀르키예는 아크티르콜로와 킬러, 이을디즈를 활용해 역습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스페인 진영이 아닌 자기 진영에서 버티는 쪽으로 흘러가면 공격 전개가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다. 스페인의 전방 압박이 잘 작동하면 튀르키예의 1차 빌드업은 롱볼 위주로 단순해지고 이 과정에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스페인이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계속 자기 진영에 묶어둘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튀르키예는 높이 올라간 풀백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예레미 피노의 대각 침투와 오야르사발의 연계, 메리노의 전진 패스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장면을 반복해서 버텨야 하는 입장이 된다.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튀르키예 수비는 좌우 슬라이드와 박스 안마킹 모드에서 부담이 커지고 세컨드볼과 세트피스에서 추가 실점 위험까지 동반될 수 있다. 반대로 스페인은 전술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경기라 무리해서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확실한 타이밍에만 속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튀르키예는 수비 전환에서 다리 무거운 장면이 늘어나고 스페인의 측면 대각 침투와 컷백 루트를 막아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종합해보면 전술 구조와 측면, 뒷공간 관리, 그리고 중원에서의 라인 조절까지 모든 요소가 스페인 쪽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매치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튀르키예의 공격 자원들이 한두 번 반격에 성공할 여지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스페인의 주도권과 득점 기대값이 훨씬 높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1스페인은 예레미 피노와 오야르사발, 메리노를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튀르키예가 비워둔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반면 튀르키예는 공격적인 풀백 운영으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대각 침투에 자주 노출되는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경기를 맞이하는 흐름이다. 월드컵 예선이라는 무게감과 홈 이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스페인이 전술 완성도와 측면 공략 능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설득력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벨기에 vs 리텐슈타인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뿐 아니라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벨기에는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전개 템포를 조절하며 루카쿠와 트로사르를 향해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를 병행하는 전형적인 강팀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 등지고 버티는 장면뿐 아니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더로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여기에 벨기에의 센터백 자원들까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와 파 포스트 구간으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간다면 리히텐슈타인의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 구조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히텐슈타인은 코너킥 수비에서 파 포스트 지역의 디펜스 라인이 허술해 근거리에서 잘라 들어오는 상대 선수들의 헤더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벨기에는 세트피스 한 번만 제대로 맞춰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고 선제 득점 이후에는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더 깊숙이 몰아넣는 운영으로 전환할 여유까지 생긴다. 트로사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이선에서 공간을 파고들 것이고 브라이너는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는 타이밍마다 중거리 슈팅과 스루 패스를 번갈아 선택하며 리히텐슈타인 수비를 계속 흔들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하슬러와 역습 루트를 통해 한두 번은 전방으로 찔러 넣는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벨기에가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 통제를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역습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중원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밀리면 두 번째 공을 따내는 비율이 떨어지고 점점 더 박스 안에서 수비해야 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벨기에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히 골을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유도하며 상대 수비를 소모시키는 방향의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히텐슈타인이 몸을 던지는 수비로 몇 차례 슈팅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높이와 전술 완성도,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 차이를 90분 내내 상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시간대가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한 번, 크로스 한 번만 어긋나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 또한 리히텐슈타인 쪽으로 더 크게 누적될 것이다. 반대로 벨기에는 선제골을 잡는 순간부터 경기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필요할 때만 템포를 올리는 여유 있는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빌드업과 세트피스, 제공권과 마무리 퀄리티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벨기에가 경기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일방적인 전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1벨기에는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개인 기량, 세트피스 조직력까지 모두 리히텐슈타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팀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코너킥 수비와 제공권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 한 번 한 번이 실점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벨기에가 초반부터 압박과 세트피스로 기선을 제압하고 이후에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여유있게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흐름에 더 가까운 승부라고 볼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벨기에 승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미국 vs 우루과이.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안정적인 4-2-3-1과 우루과이의 4-3-3이 맞붙는 전형적인 어매치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선 움직임과 라인 간 간격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악의망을 축으로 루나와 드라, 토레가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경기의 흐름을 만들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간격 관리에서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다. 반면 우루과이는데 아라스카에타가 중앙 지역에서 측면 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전방의 아기레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메잘라 형태의 움직임으로 미국 수비 라인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포백은 누구를 기준으로 마킹해야 할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발생하고 이때 대 아라스카에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 넣는 순간 아기레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루나는 공격 전개에서 장점이 분명하지만 수비 전환 시에는 깊게 내려와 라인을 보호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더블 볼란치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넓게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우루과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미국의 빌드업을 끊어내려 할 것이고 공을 탈취하는 순간 펠리스트리의 사이드 돌파와 대 아라스카에타의 대각선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홈 분위기를 바탕으로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 루트까지 열리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아기레의 침투 한 방이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트피스나 개별 선수 능력으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이선 움직임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우루과이 쪽이 한 수위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경기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미국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과 4-2-3-1 구조를 살려 전방에서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겠지만 포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다. 반면 우루과이는 대 아라스카에타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펠리스트리의 측면 돌파, 그리고 아기레의 침투와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한번 라인이 무너졌을 때 치명적인 한 방을 꽂을 수 있는 팀이다. 전반부터 우루과이가 압박 타이밍과 이선 움직임으로 미국 수비를 흔들어 놓는다면 결국 이 매치는 우루과이가 흐름을 가져가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미국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콜롬비아 vs 호주. 이 경기는 콜롬비아의 점유율 기반 전개와 호주의 5-4-1 수비 블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콜롬비아는 디아스의 개인 돌파와 하메스의 패스 시야, 그리고 캄파즈의 킥 능력을 중심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측면 풀백들이 터치라인을 치다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스위칭해 들어가는 풀백 자원들을 앞세우면 호주의 수비 라인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호주는 보일의 뒷공간 침투와 흐르스티치의 세트피스에서 반격을 노리겠지만 맥칼페와 이선 라인이 강한 압박 속에서 탈압박에 실패할 경우 라인 전체가 뒤로만 물러나는 전개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중원 숫자 싸움과 점유율 싸움이 지속될수록 콜롬비아가 전방에서 더 많은 찬스를 양산하고 호주의 박스 안을 꾸준히 두드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의 볼점유와 압박 강도가 호주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결정적인 한두 번의 마무리에서 승부가 갈릴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1. 콜롬비아는 디아스 캄파자 아메스를 축으로 인버티드, 풀백까지 연계하는 입체적인 전개를 통해 호주의 500 라인을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호주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중원에서의 숫자의 열세와 탈압박 불안으로 인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며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오기 힘든 한계를 안고 있다. 전술 구조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성, 그리고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어매치는 콜롬비아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면서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코스타리카 vs 온두라스. 이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림보다는 둘 다 공격 리듬을 찾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이어가는 흐름에 가깝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볼순환이 느리며 전방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다가 마땅한 전개 루트를 찾지 못해 다시 뒤로 돌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도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특정 기대치는 계속 하락세이고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공격 에너지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코스타리카는 수비 숫자를 먼저 맞추고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전방으로 나가는 속도 자체가 느려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온두라스 역시 공격 전개에서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 로자노 콜론과 쿠이오토의 움직임이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며 조심스러운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승부를 보려는 그림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이 경기는 어느 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밋밋한 균형 속에서 중원 싸움과 세트피스에 기대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한두 번의 찬스가 서로 빗나가며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초반부터 탐색전 비중이 높고 양팀 모두 공격 전환에서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채 중원에서 답답한 주고받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모두 득점 과정에서 마지막 한 조각이 채워지지 않는 흐름이라 세트피스나 실수 한 번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떠오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감한 승부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결과 역시 무승부와 언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깝다.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IT vs 니카라과 이 경기는 정적인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누적되는 체력과 라인 간격의 차이가 그대로 점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IT는 4-4-2 구조 속에서 네존과 디드슨을 전방에 두고 피에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키며 경기를 천천히 자기 템포로 끌고 가는 팀이다. 전반에는 두 줄 블록으로 니카라과의 빌드업을 제어하면서 큰 리스크를 걸기보다는 세컨드 볼과 전환 상황을 통해 흐름을 점검하는 운영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반면 니카라과는 4-1-4-1 구조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중원 압박을 유지하겠지만 단일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이 집중되고 4명의 이선 자원들이 왕복을 반복하면서 체력 소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니카라과 선수들은 후반 막판 승부처 타이밍에 접어들면 라인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지고 중원 압박이 무너지면서 최종 파이널 서드 지역이 상대 공격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IT 입장에서는 바로 이 타이밍을 기다리며 피에르가 중원에서 한 번만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면 네존과 디드슨이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찬스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에이스 디드슨은 후반으로 갈수록 지친 수비수들과의 1대1 상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며 박스 앞에서 방향 전환과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스타일이라 열린 파이널 서드를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카드다. IT가 전반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니카라과의 체력을 서서히 갈아 넣으면서 후반 중반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경우 디드슨의 결정력이 경기의 마지막 문장을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 니카라과는 모레노 치오르치아리가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하며 최대한 버티려 하겠지만 후반 막판에는 더 이상 넓어진 공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이선 라인의 폭기 속도가 늦어지면서 포켓 공간이 더욱 자주 열릴 수밖에 없다. IT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섞거나 중앙을 빠르게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파이널 서드에서 디드슨에게 두세 차례는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가 세트피스나 단발적인 역습으로 한 번쯤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체력 분배에서 IT가 더 여유있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IT가 전반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판을 깔고 후반 승부처에서 디드슨을 중심으로 지친 니카라가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해 마무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는 전반에는 두 줄 블록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관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디드슨의 한 방에 무게를 실어 지친 니카라가 수비를 노릴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반면 니카라가는 구조적으로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간격 벌어짐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어 파이널 서드가 열리는 승부처 구간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결정력 요소까지 모두 IT 쪽이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경기로 IT 승리 쪽으로 흐름을 잡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IT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파나마 vs 엘살바도르 이 경기는 파나마의 조직적인 4-2-3-1과 엘살바도르의 다소 느슨한 4-1-4-1 사이, 특히 세컨드 존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파나마는 고도이를 중심으로 더블 볼란치가 수비 전환 시 라인을 빠르게 정렬시키고 인터셉트 이후에는 곧바로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반대로 엘살바도르는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한 번에 내려앉지 못해 마우리시우가 혼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컨드 존에서 고도이가 이 구간을 빠르게 점령해낸다면 파나마는 자연스럽게 미들존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페널티 박스 앞으로 전진하는 공격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로드리게스는 좌측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들어와 중거리 슈팅과 컷백 옵션을 동시에 노릴 수 있고 디아즈는 수비 뒷공간과 박스 안 빈 공간을 연속적으로 공략하며 마무리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4-1-3-1의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못 찾는 순간 중앙과 세컨드 존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며 고도이와 파나마 이선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특히 세컨드 지역에서 파나마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는 흐름이 길어지면 박스 앞에서의 유효 슈팅 빈도는 필연적으로 파나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파나마는 홈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고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고도이의 위치 선정으로 역습 대응까지 챙길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우리시우와 오르티즈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지만 팀 전반의 라인 간격이 정리되지 않는 패턴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될수록 파나마는 팍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 로드리게스의 컷인과 디아즈의 마무리로 직결되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가 뒤를 쫓는 입장에서 라인을 올리게 되면 4-2-3-1의 형태를 유지한 파나마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더욱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갈 여지가 생긴다. 결국 세컨드 존에서의 압도적인 주도권 확보 여부가 이 경기의 가장 큰 승부 포인트이고, 이 지점에서 고도이가 가진 영향력은 엘살바도르 쪽보다 확실히 더 무겁게 평가된다. 전술 구조와 라인 밸런스, 그리고 세컨드 지역에서의 반응 속도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파나마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파나마가 홈에서 미드필더 라인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1파나마는 고도이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 구조를 통해 세컨드 존에서의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정돈되지 못하고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전술적 리스크가 크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 미세한 차이가 팍스 앞에서의 유효 슈팅 수 차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쪽은 파나마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나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과테말라 vs 수리남. 이 경기는 시작부터 두 팀의 전개 속도와 템포 차이에서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는 로블레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볼을 소유하고 좌우로 볼을 흩뿌리면서 전개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경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수리남은 공격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패스를 몇 번 주고받는 사이에 상대 수비에게 라인 정비 시간을 넉넉히 내주는 패턴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리스크가 크지 않고, 잃은 공도 곧바로 다시 회수해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로블레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무뇨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루비는 팍스 중앙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 타이밍을 잡게 된다. 이렇게 템포가 한 번만 살아나도 수리남의 호수아비 같은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을 정비할 틈도 없이 뒤로 밀리며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가 볼 점유율을 장악한 채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슈팅 횟수와 세컨드볼 획득 빈도 역시 과테말라 쪽으로 쏠릴 것이다. 수리남은 커크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개 템포가 느린 탓에 첫 패스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패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과테말라 수비가 재정비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수리남이 롱볼 한두 번으로 뒷공간을 노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순간은 나올 수 있으나 구조적인 전개 속도 한계 때문에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구도다. 중원 싸움에서도 과테말라는 세컨드볼 장악과 압박 강도에서 앞서며 로블레스에게 다시 공을 공급하는 루프를 반복하면서 경기 리듬을 거의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남의 수비 라인은 팍스 안쪽으로 더 말려 들어가고, 하프 스페이스와 팍스 앞 공간에서의 압박은 느슨해지면서 과테말라에게 추가 슈팅 각을 더 많이 내줄 것이다. 과테말라는 홈이라는 이점까지 감안하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도 템포를 조절하며 전후반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는 운영을 선택할 여유가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루빈의 제공권과 로블레스의 킥 정확도가 결합되면 수리남의 박스 안대인 방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는 과테말라가 점유율과 템포, 박스 점령률을 모두 쥐고 가는 가운데 수리남은 수비와 클리어링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방향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가 초반부터 템포를 잘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코어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일과테말라는 로블레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풀어낼 수 있는 팀이고, 무뇨스와 루빈이 박스 안팎에서 다양한 마무리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수리남은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에게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계속 내주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수비 라인이 노출되는 순간마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구조 흐름 모두를 합쳐보면 이번 경기는 과테말라가 홈에서 점유율과 스코어를 동시에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한판이라 볼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과테말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트리니다드 토바고 vs 버뮤다. 이 경기는 중원에서 탈압박 각을 먼저 만드는 팀이 흐름을 장악하고 전방 마무리 완성도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램퍼사드가 1차 압박을 버티며 볼을 지켜내고 몰리노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공격 템포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몰리노는 등지는 동작으로 수비를 끌어낸 뒤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 각을 만들고 측면 혹은 전방으로 패스를 뿌리면서 버뮤다의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때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안쪽으로 파고들고, 반대편 측면과 투톱 조합은 팍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버뮤다 포백에게 계속해서 선택의 압박을 줄 것이다. 버뮤다는 4-1-4-1 구조로 미드필드를 채우긴 하지만 중원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기 때문에 변칙적인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쉽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버뮤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빌드업이 끊기며 수비 라인이 계속 뒤로 밀리는 흐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에이스 몰리노가 방향 전환을 통해 탈압박 각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늘어날수록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공격진들은 팍스 안과 그 주변에서 더 많은 양질의 득점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버뮤다는 파핀 마이너스 윌리엄스와 루이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탈압박이 단조롭다 보니 두 선수가 전방에서 고립되는 구도가 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클레몬스가 수비 앞에서 볼을 받아도 전진 패스 각이 나오지 않고 다시 뒤로 빼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에 갇히며 손해보는 전개가 반복될 수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런 실수를 놓치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몰리노와 가르시아를 거치는 속공 패턴으로 버뮤다의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마무리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특히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전반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라인 높이를 과감하게 설정해 상대 빌드업을 흔들어 놓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버뮤다는 점점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되고 팍스 앞에서 세컨드볼을 정리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게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기회를 연달아 내줄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격차가 벌어지면 버뮤다의 탈압박 패턴은 더욱 단조로워지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전방 압박과 방향 전환 패턴은 더 익숙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 탈압박 각을 다채롭게 만들어내는 팀과 단조로운 패턴에 갇혀 압박에 흔들리는 팀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틀어주고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라고 볼 수 있다. 1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몰리노와 램퍼사드가 중심이 된 중원 전개를 통해 압박을 받아도 방향 전환과 간결한 전진 패스로 탈압박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버뮤다는 중원 탈압박이 단조롭고 전방으로 나가는 패턴이 제한적이라 강한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며 수비 라인까지 흔들리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홈에서 탈압박과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한판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트리니다드 토바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자메이카 vs 키라소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전환 이후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중거리 한방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키라소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자메이카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키라소의 전방 압박은 강한 대신 뒷라인 커버가 느려 미드필더 라인 뒤 세컨드 라인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자메이카 입장에서는 바로 이 구간이 승부처다. 브라운과 그레이가 키라소의 압박을 한 번만 탈압박해내면 중원 앞 공간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발과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브라운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움직임이 좋고 그레이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자마자 방향을 틀어 전진하는 타입이다. 키라소가 전방에서 압박을 나간 뒤 더블 볼란치가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 러셀이 세컨드볼을 회수해 곧바로 브라운 그레이 쪽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것이다. 이때 자메이카는 굳이 박스 안까지 볼을 끌고 들어가기보다 팍스 앞 중거리 지점에서 한 번의 슈팅을 선택해 흐름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키라소의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뒷라인과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세컨드 라인은 더 자주 피게 되며 이것이 자메이카에게는 중거리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다가온다. 자메이카 수비 역시 라인을 과감히 올리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블록을 정리한 뒤 키라소의 단조로운 전방 전개를 유도하며 역습 타이밍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브라운과 그레이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속도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키라소 포백은 전방 압박에 맞춰 올랐었던 위치에서 다시 뒷걸음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울 유도, 세컨드볼, 세트피스까지 자메이카 쪽으로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흐름 자체가 홈팀에게 점점 더 유리하게 기울 수 있다. 또한 홈 관중의 응원이 더해졌을 때 자메이카는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 세컨드볼 마무리에서 과감함이 살아나는 타입이라 한번 분위기를 타면 추가골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키라소는 전방 압박이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많지 않고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차분히 블록을 정리하는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간격 붕괴 위험이 커진다. 종합하면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 라인 관리와 중거리 대응에서의 차이가 누적될수록 자메이카 쪽으로 기대값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자메이카는 브라운과 그레이의 스피드, 러셀의 전진 패스를 앞세워 전방 압박을 역이용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키라소는 강한 압박 뒤 세컨드 라인을 메우는 속도가 느리고 미들존을 비우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중거리 대응에서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예선 매치는 자메이카가 홈에서 압박을 견디고 역습 타이밍을 잡아내며 중거리와 세컨드볼 마무리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패팅 강도 승무패 자메이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베네수엘라 vs 캐나다 이 경기는 단순히 개인기 대 개인기의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와 수비 블록의 대응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는 론돈과 소텔도를 앞세운 4-3-3으로 전방에서 한 방을 노리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카세레스가 중원에서 많이 띄워주고는 있지만 라인 간격이 길어지는 경기에서는 좌우로까지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상대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팀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캐나다는 에우스타키오의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그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타이밍을 잡아 측면의 아메드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 공격의 속도와 방향이 한 번에 전환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볼을 이어받은 아메드는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이때 박스 안쪽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던 올로아세이에게 컷백 형태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장면이 한두 번만 나와도 베네수엘라 포백 수비진의 집중력은 눈에 띄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세밀한 공격 패턴을 베네수엘라의 포백 수비진들이 파이널 서드에서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보면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론돈의 제공권과 소텔도의 개인기를 앞세워 버티기를 시도하더라도 경기 전체의 흐름과 찬스의 질을 놓고 보면 캐나다가 조금씩 우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의 패턴은 더 익숙해지고 베네수엘라 수비진의 체력과 집중력은 떨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에서의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는 베네수엘라가 홈 기준으로 버티는 그림보다는 캐나다가 준비된 공격 루트를 통해 실질적인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단순히 론돈과 소텔도의 한방을 믿고 가기에는 캐나다의 세밀한 공격 패턴이 너무 명확하게 준비된 매치업이다. 에우스타키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플레이메이킹과 아메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올로아세이의 박스 안 마무리가 맞물리면 베네수엘라 수비는 파이널 서드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홈 기준으로 버티는 그림보다는 캐나다가 준비된 루트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네수엘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멕시코 vs 파라과이 이 경기는 단순한 어매치 친선 이상의 의미라기보다 두 팀이 보여주는 중원 장악력과 포켓 활용 능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한판이다. 멕시코는 4-3-3 구조에서 모라를 축으로 좌우 스윙 작업을 반복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포백 앞 포켓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모라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좌우로 패스를 뿌려주며 상대를 흔들면 파라과이의 더블 볼란치는 사이드로 끌려나가고 포백 라인 앞과 라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 포켓 공간을 향해 히메네스와 베가가 타이밍을 맞춰 침투에 들어가면서 짧은 패스 교환이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한 번에 박스 안까지 파고드는 패턴을 노릴 것이다. 히메네스는 등을 치고 공을 받아 수비수를 끌어들인 뒤 또 다른 포켓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공을 떨궈주는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베가는 폭을 넓힌 상태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무브를 반복하며 모라가 만들어낸 공간과 히메네스의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트리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와 알미론, 디에고 고메스를 앞세워 빠른 전환과 역습을 노리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박스 앞 공간에서 세컨드볼을 쉽게 내줄 위험을 안고 있다. 멕시코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파라과이의 빌드업을 끊어내면 모라를 거쳐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으로 전개가 이어지고 다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패턴으로 수비 블록을 뜯어낼 수 있다. 반면 파라과이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형성해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모라의 스윙 작업에 따라 좌우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파라과이 더블 볼란치가 측면 지원에 나서는 순간 포백 앞 공간에 생기는 포켓은 히메네스와 베가에게 가장 반가운 영역이 되고 이 지점에서 한두 번만 마크가 어긋나도 실점과 직결될 여지가 크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홈 관중의 분위기와 함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중원에서 경기를 통제하고 모라를 중심으로 한 전환과 스윙 작업을 통해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파라과이는 역습을 통해 사나브리아와 알미론의 개별 능력을 살려보려 하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패턴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멕시코가 포켓을 점점 더 잘 찾아 들어가며 파라과이 수비 라인의 간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멕시코는 4-3-3 구조 속에서 모라의 스윙 작업을 중심으로 포켓을 만들어내고 히메네스와 베가의 침투 움직임을 통해 이를 실제 득점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다. 반면 파라과이는 4-2-3-1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허점을 완전히 숨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전술 완성도와 포켓 활용 능력, 그리고 경기 운영의 여유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에콰도르 vs 뉴질랜드 이 경기는 에콰도르의 두 줄 수비와 빠른 역습 그리고 뉴질랜드의 타깃형 공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에콰도르는 4-3-2 블록을 하프라인 근처에 두고 상대 빌드업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인터셉트를 노리는 수비 접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을 탈취하는 즉시 전방을 향해 날카로운 킬패스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상대 패스가 끊기는 순간 카이세도의 전진 패스 한 번에 앙골로가
육상 선수급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가장 위협적인 패턴으로 반복될 수 있다. 예보와는 반대편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때로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통해 뉴질랜드의 수비 라인을 더 넓게 벌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우드를 축으로 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엿보겠지만 에콰도르의 두 줄 수비가 끈끈하게 버티는 순간 박스 안에서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우드에게 숫자를 집중시키는 순간 뒤쪽에서는 저스트와 토마스를 포함한 수비 중원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며 역습에 취약해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에게 향하는 한 번의 크로스는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픈 플레이의 위협도는 에콰도르 쪽이 더 높게 평가된다. 에콰도르는 굳이 무리해서 점유율을 압도하려 하기보다는 두 줄 수비를 통해 미들존에서 경기를 잠그고 인터셉트 이후 빠른 전환으로 효율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뉴질랜드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뒷공간이 넓어지며 앙글로와 예보아에게 더 많은 침투 찬스가 열릴 수 있다. 전술 구조와 경기 운영의 효율, 그리고 역습 한 방의 파괴력을 종합하면 이 매치는 에콰도르가 자신들이 준비해온 패턴대로만 흘러가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이다. 에콰도르는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인터셉트 이후 카이세도의 킬패스와 앙글로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효율적인 역습 축구를 구현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뉴질랜드는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에콰도르의 조직적인 두 줄 수비를 흔들 카드가 많지 않다. 이 경기는 에콰도르가 준비된 전술 패턴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흐름을 통제하며 홈 분위기 속에서 결과까지 챙길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